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넓이앗 143회 나는 짱이다. 지금 시작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자기색 자기색이요. 자기색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네. 요즘 예민해가지고 막 예민해요. 욕설을 하시네요. 예. 네. 일단 자기소개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김도인입니다. 최 사장입니다. 덕개비입니다. 늦은 사람 오늘 하기. 오늘 깡쌤이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깡쌤. 아멘. 새 시대를 열어갈 국민의 대표 누굽니까? 홍? 깡쌤입니다. 아 예. 지금부터 왜 이렇게 홍을 좋아해? 알겠습니다. 깡쌤 되게 똑같이 따라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 연설하시는데. 아까 특정 후보를 아주 똑같이 따라하던데 좀 하나 해주시죠. 요즘에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뭐 어떻게 하지? 아까 했던 거 진짜 깔아주니까 못해. 깔아주니까 못하는구나. 수줍어한다. 저희가 이따가 한번 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43회죠. 나는 짱이다 특집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회에서 깡쌤께서 삼국지 6부에 걸쳐서 진행해 주셨고 지난 시간에 우리 독실이가 네. 홀로코스터와 아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제목만 보고서 이게 무슨 영화인지 알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눈물샘을 훔치는. 원래 감동은 내 거였는데 왜 다들 하고 그래? 그런데 니네 저리 가. 왜 감동이 네 겁니까? 나만 할 거야. 그래요? 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니네들 것들을 들으면서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되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우주적인 걸 하겠다. 네. 당연히 우주적인 거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야가 너무 좁은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외계인의 짱을 가지고 왔다. 내 멘트를 다 알고 있어. 뭐. 둘 중에 하나야. 의식입니까? 외계인입니까? 둘 다입니다. 4년제니까 뻔하지 뭐. 아니야. 좀 새로운 거 외계인 준비했어. 하겠지 또 새로운 뭐. 거 준비했어. 아이고. 어쨌든 이제 조합해. 다 묶어서. 안 되니까. 알았어. 말을 들어. 오늘 세 번째 나는 짱이다. 뭘 준비했느냐. 여러 가지를 생각했어요. 진정한 짱이 무엇이 될 것인가. 그러다가 뭐. 가장 궁극의 끝에서 정말 우주 전체의 짱이 될 만한 걸 가져왔습니다.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지만 이 얘기가 끝난 다음에는 수긍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뭘 가져왔느냐. 허경영? 정답. AI를 가져왔습니다. 인공지능. 오늘의 메인 주제가 될 거예요. 인공지능 뭐라고? 약간 식상한데? 그게 뭐야? 그렇지 않아요. 이 얘기를 들으면 마지막에 가서 이제 근데 이게 약간 개인적으로 평가하기에 붓다보다는 조금 작은 거 아닌가. 우리 얘기의 끝은 어디까지 가느냐? 브라우만 정도까지만 갑니다. 요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알게 될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AI 오늘 준비했고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뭐요? 야, 그렇게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드디어 나왔어요. 몇 년 만이야 이게? 한 5년 만에 나왔죠. 또 책사 아니구나. 5년 만에 5년 만에 기다렸던 프로메테우스 차기작. 진짜요? 에일리언 커버넌트 나왔습니다. 야, 이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한다. 맞다. 그때 2017년에 낸다고 해서 옛날에 듣고 미친 거 아니야? 그때까지 어떻게 기다리려는데?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2012년도에 개봉했었거든. 네네. 2012년도 6월인가 했던 것 같아. 이게 개봉한다고 했었던 게 처음엔 2014년. 그래가지고 2년은 기다릴 수 있겠다. 아, 그랬어요? 근데 1년 더 늘어나고 하다가 드디어 2017년에 개봉한답니다. 역시 고장은 달라. 밀당 장난 아니다. 밀당 장난이지. 그 정도는 해줘야지. 5년 정도는 사실 걱정했거든요. 네. 2012년에 이미 돌아가시면 어쩌나. 근데 아직 생존하시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찍으셨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감독이. 아니에요. 연세가 많으시네요. 나이가 많아. 네. 그래서 근데 날짜를 왜 이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 개봉 2017년 5월 9일. 예? 너무 절묘한데? 왜? 최고의 마케팅 아니에요? 그래요? 투표하고 가야겠다. 그래서 5월 9일 잡은 네. 건가? 그래서 투표하고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구를 찍더라도 에일리언이 태어날 것이다. 그죠. 결론은 에일리언이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재밌다. 다시 좀 정리하면 프로메테우스가 2012년에 있었고 그리고 2년 후에 팟캐스트 진행업야에서 36회. 야, 36회 때 했어. 100회 전에 농사 특집. 그죠. 농사 프로메테우스 특집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때 예언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될 것인가. 다음에 나올 작품이. 그게 맞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감독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리들리 스캇이시죠. 에일리언
그리고 블레이드 러너, 프로메테우스, 마션에 이르는 SF계의 거장입니다. 내용을 간단히 좀 얘기를 하면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해. 외국에서는 좀 시사회가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아직 그런 게 없어가지고 대충 내용이 이렇다고 합니다. 시기 프로메테우스부터 10년 후에요.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가 2085년이었거든. 프로메테우스 내용은 안 해도 돼요? 어떻게 기억이 벌써 끝났는지만 가물가물해요. 해주세요. 야, 내용이 가물가물하다고? 다 네. 죽고 끝났나? 그냥? 거기서 이제 여자 둘이 막 뛰어다니는 장면밖에 기억이 안 나요. 큰 문어 한 마리랑 문어? 예.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이제 여자 주인공 하고 AI 데이빗 기억납니까? 오, 맞아. 너무 머리 잘린 연기 잘했어. 엔지니어가 머리를 땄어. 데이빗의 머리를 땄죠, 그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억나. 마지막 결론만 얘기해 줄게요. 그리고 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뭐가 비행선이 출발하려고 할 때 뭐가 부딪혀서 자폭해서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 영화 맞나? 영화를 보시거나 그거 아니면 아니야. 그 스타워즈 아니야? 36회를 보십시오. 아니, 맞아요. 엔지니어가 이제 우리 비밀의 물약, 검은 물약을 싣고서 지구로 가려고 막 하잖아. 그치. 맞아. 그래가지고 프로메테우스 호가 부딪히죠. 부딪혀가지고 다 죽지요. 희생하죠. 가장 마지막 장면은 뭐였냐면은 여자 주인공과 그리고 데이빗 머리만 남은 데이빗이 몸도 수고하지. 그래가지고 지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가면서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그 엔지니어들은 그 원천 기술 보유하고 있는 그요 하얀 애들 큰 그렇죠. 외계인들. 그들 네. 말하는 거예요. 걔네들이 잘생긴 외계인들. 잘생겼다고? 자기가 추락을 했잖아. 예, 예. 그 다음에 왜 그 여자를 죽이러 안 와요? 왔었잖아요. 그러다가 페이스 허그 어마어마한 페이스 허그한테 잡혀가지고 맞다. 마지막 그게 약간 순간에 에일리언이랑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프로메테우스의 완전한 후속편이냐 2편이냐 그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여자 주인공이 그 엔지니어들이 사는 별로 떠나는 그 다음 내용이 아닐 아니야? 가능성이 높아요. 주인공들도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 그냥 후속작이 아니고 아예 독립된 영화네요. 이거가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프로메테우스랑 리들리 스캇이 제작했던 에일리언 1이 네. 있죠. 그 79년에 발표됐던 건데 그거에서의 어떤 연결고리거나 새로운 내용인 것 같은데 완전한 후속편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하더라고. 그 얘기를 뒤에 좀 할게요. 좀 얘기를 해보면 프로메테우스부터 10년 후입니다. 2095년 정도가 시대적 배경이고 네. 새로운 비행선 커버넌트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커버넌트 이게 다 우주선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커버넌트란 뜻 자체는 뭐 정기적으로 일정에게 돈을 주겠다는 계약 조건 뭐 이런 우와. 거라고 하는데 나 시켜주세요. 정말이지? 이 영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커버넌트호가 날아가고 있습니다. 네. 커버넌트호의 목적은 인간이 거주하기 적합한 새로운 식민지를 찾는 거예요. 설레요. 돈도 주고 이사도 그렇지. 시켜주고 새로운 좋다. 그래서 실제로 새로운 행성에 도착하는 대로 거주민을 늘리기 위해서 군 관계자들만 빼놓고는 다 커플로 구성되어 있는 대규모 아싸 대박.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커플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 처음에 탈 때부터 커플이어야 그럼. 돼요? 근데 모르겠어요. 들어가서 매칭 시켜줘.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런. 하다가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그러던 중에 이상적으로 보이는 미지의 행성으로부터 신호가 잡힙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우주보다 더 많이 간 사람들인 거야. 너무 먼 우주까지 왔어. 식민지를 개척해야 되니까. 어쨌든 이상적으로 보이는 행성에서 신호가 잡혀요. 그래서 여기를 탐사해보자 라고 대원들이 결심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커버넌트호가 이미 새로 이주하는 정착지 별에 도착했는데 그 외에 다른 별에서 신호가 잡힌다는 거예요? 아니요, 가다가요. 가고 있는데. 가다가, 그죠. 그래서 행성에 딱 갔더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그 뭐죠? 마린이 맞는 게 뭐지? 예? 머린이 맞는 게 뭐지? 미네랄? 스팀팩. 자연 환경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행성에 스팀팩 맞은 지구 정도 됩니다. 온천이 있나 보다. 예. 네. 어쨌든 지구가 이렇게 따뜻한 거예요? 그러니까 딱 사람이 살 수 있는 행성이긴 한데 거기는 뭐 이제 나무, 식물 이런 애들이 스팀팩 맞은 애들이다. 어마어마한 정글같이 구성돼 있는. 스팀팩이 뭔지 말해주세요. 항상 저희 게임 용어 쓰면 그렇군요. 모르시는 분들이 스팀팩, 있으니까. 마린이 허약한데 스팀팩 기능을 누르면 HP가 조금 줄어들면서 열심히 싸우게 됩니다. 뭔지 알겠죠? 네. 뽀빠이의 시금치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낫다. 어쨌든 탐사하는데 처음에는 너무 좋아해요. 적절한 식민지를 발견했다. 하지만 여기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B. 예? 에일리언. 땡. 에일리언이 있었습니다. 왜 땡이에요, 근데? 그냥 해봤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미지의 위험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이 주요 줄거리고 사실은 좀 숨겨져 있는 내용이 있는데 너무 이제 스포가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얘기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개척을 하러 이 사랑의 스튜디오가 떠났는데 예, 거기서 이 짝끼리 네네. 러브러브한 그러려고 했었는데 솔로 부대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네. 그 행성에 딱 도착했더니 솔로 부대들이 그렇습니다. 습격해오는 커플들을 보호하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농사 시즌에 이어서 이제 커플 시즌인가요? 그렇죠. 이거 본 다음에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에이리언 영화인가 확인해봐야 알 것 같아요. 프로메테우스와 직접적인 연결이 있을지 아니면 에이리언 오리지널과 연결될지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리들리 스캇에 따르면 프로메테우스에서 던졌던 떡밥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문제였잖아. 프로메테우스가 흥행을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문제가 됐던 이유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 해석 방송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어쨌든 리들리 스콧이 그렇지 농사였다. 리들리 스콧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에이리언을 만들었고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일단 장난 아니다. 장난 진짜 아니지. 보고 싶다. 하지만 그렇다고 프로메테우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한된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새로운 내용들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스콧이 했던 말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따왔는데 이렇게 얘기했어. 영어로 들었어요? 불어로 해가지고 불어는 알아들을 수 있어가지고 불어로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에이리언 시리즈 2, 3, 4편에서 이 생명체를 누가 왜 만들었는지 아무도 다루지 않았다는 사실에 나는 항상 놀라웠다. 프로메테우스는 에이리언을 그라운드 제로에서 부활시켰다. 이번 에이리언 커버넌트는 그 다음 단계를 다룬다. 필멸과 불멸, AI의 창조, 이런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인공지능과 관련된 윤리 문제를 좀 다룰 것 같아요. 추수 농번기 이건가?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때 파종이었으니까 이제 추수하려나 보다. 그럴 수도 있고. 네. 근데 실제로 리들리 스콧 같은 경우에 1979년 에이리언이 처음 개봉된 다음에 곧바로 차기작을 생각했어요. 에이리언 1이 흥행했잖아. 엄청 흥행했잖아. 그러니까 차기작을 만들었는데 이제 블레이드 러너를 만드는 동안에 에이리언 속편들이 스콧의 손을 떠나게 됐었죠. 그래서 2편, 3편, 4편 이 모든 내용이 기억납니까? 시고니 위버, 리플리. 너무 강해. 맞아. 그렇죠. 그러니까 리플리가 너무 연기를 잘한 게 좀 문제였던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리플리 중심으로 모든 속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여주인공이 들어와도 이건 안 돼. 네네. 그 강한 이미지를 벗기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스캇 감독은 좀 아쉬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리들리 스콧 같은 경우에 이제 시고니 위버, 리플리 맞아요. 역 때문에 흥행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자기가 다루고 싶었었던 그 에이리언의 존재, 그 기원 이런 내용들을 못 다루게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에서야 좀 다루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래서 분명한 것, 괴수의 포인트가 있었던 에이리언 시리즈와는 달리 인간이 만든 피조물인 A와의 대결이 커버넌트의 중심 내용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합니다. 외국 시사회에서는 이제 극찬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에이리언이 중심이 아니라 에이리언도 중심이겠지. 근데 하지만 누가 중심이냐? 여기에 등장하는 AI, 인공지능 월터가 중심 캐릭터가 됩니다. 이번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소재가 이 월터가 될 것 같아. 마이클 패스벤더가 역할했던. 근데 생긴 거는 프로메테우스의 데이빗과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영화에서는 새롭게 프로그래밍된 차세대 AI로 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얼굴은 똑같지만 데이빗이 아니고 다른 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것도 데이빗 역할에 그분이 너무 연기 잘해가지고. 그렇지. 또 나오시는 것 같아. 진짜 인공지능인 줄 알았어. 근데 영화상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 예전에 그 데이빗이 프로그래밍 과정에서 너무 인간적인 특징이 드러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사람들이 너무 놀라니까 인간적인 특징을 약화시킨 새로운 모델을 만들자라고 나온 게 이번 영화에서 등장하게 될 월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정을 좀 뺀 거네요. 그럼. 그렇죠. 근데 저 궁금한 게 만약에 데이빗 같은 그 인공지능 프로그램한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로봇? 인공지능 로봇. 네, 그런 게 상용화되면 혹시 사실 것 같아요? 친구나 뭐 집에서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걸로? 오늘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얘기 질문했으니까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전 살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네. 닌겐같이 생겼고 네네. 그럼 산다. 근데 그런 영화도 있었잖아요. 허도 그렇고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대화하거나 요즘에도 TV가 없어서 가끔 인터넷 하다 보면 잠깐 광고로 뭐 이렇게 뭐라고 하죠?
홈? 집을 뭐 이렇게 관리해주는 시스템 같은 거랑 대화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보일러 켜줘 뭐 이런 거? 네네. 근데 그건 너무 이상한데 인간처럼 완전 비슷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는 구입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AI가 이제 마이클 패스밴더처럼 생겼으니까 사는 거지. 네네. 감사합니다. 만약에 저희처럼 생겼다 그러면 네. 깡쌤처럼 생겼으면 네. 고려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네. 바로 반품. 뭐 그 얘기 뒤에 사실 오늘 AI가 사실 주제라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네. 뭐 독실은 살 겁니까? 그런 AI 나오면? 저는 뭐 친구로서가 아니라 이것저것 잡일 시키려고 살 것 같은데요. 외모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어. 그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AI가 부엉이로. 지금 감정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네네. 감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걔는. 감정이 좀 절제돼 있어. 그러니까 어떤 모델이냐에 따라 다른데 기본적으로 생활을 편리하게 한다면 또 살 것 같아요. 지금도 로봇 청소기 사는 것처럼. 저는 지금은 로봇 청소기 신뢰를 못해서 없는데 외모는 뭐를 선택할 겁니까? 전 로봇 부엉이. 아무거나 다 돼. 트와이스. 부엉이 모양인데 나만 하면 좀 무서울 것 같고. 츤데레. 트와이스. 트와이스요? 트와이스. 그래요? 모르겠. 깡쌤은 트와이스? 아, 저는 에일리언으로. 에일리언 형태로. 그 정도는 있어야죠. 그래요? 네, 간지가 있어야죠. 그 깡쌤은 에일리언 한 같이 생긴 명은 AI. 에일리언, 한 명은 프레데터. 또 양쪽에 딱 끼고 다니는 거죠. 멋있는 집이 되겠다. 건들지 마라. 이야, 그렇군요. 김도희는 양조위? 알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이거죠. 내 생각에 아마 이런 구성이 될 것 같아요. 영화를 좀 이게 좀 표면적으로 이런 구성을 만든 것 같아.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만든 피조물이 누구였습니까? 인간이었던 거야. 네. 다시 말해서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에일리언을 탄생시키기 위한 수단이었던 게 내가 해석했던 얘기였죠. 기억나요? 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 검은 물약을 이용해가지고 복잡한 과정을 통해가지고 에일리언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라는 거잖아. 에일리언을 왜 만들었지? 그거에 대해서는 영화를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전투용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원에는 안 나왔었군요. 저랑 똑같은 목적이겠죠. 예? 간지나게 옆에 끼고 다니려고. 에일리언 하나 딱 넣고 물어! 가서 이렇게. 알겠습니다. 완전 쓸데없는 얘기하고 있는데 참 들어봐. 그러니까 엔지니어가 만든 피조물인 인간 그리고 인간이 만든 피조물이 뭡니까? AI잖아. 그러니까 내 추측에 의하면 이 영화에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운명이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던 그 에일리언. 인간의 존재 목적이 에일리언을 만드는 거였으니까. 그리고 인간의 저항이 만들어낸 AI. 그러니까 피조물 사이의 전투, 대결 이런 것을 다루려고 하는 것은 아닐 것인가라고 혼자 생각해보고 있는데. 왜 인간이 에일리언을 만드는 도구가 됐는지 그 과정 설명 안 해줘도 돼요? 36회를 들어보십시오. 이걸 언제 다 설명하고 그래, 있나. 다 길어. 뭐.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생각해볼 것은 바로 이겁니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AI를 창조하고 이를 통해서 자신의 운명을 극복하는 거. 이게 아마 이번 영화에서 극적으로 표현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해피엔딩일 것 같아요? 아닐 것 그건 같아요. 아닐 것 같은데. 그래요? 원래 해피엔딩이지 않겠습니까? 에일리언 다 해피엔딩이었잖아. 에일리언과 에일리언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확 하면서 끝내잖아. 항상. 어쨌든. 근데 이제 영화를 이제 좀 떠나봅시다. 이 영화는 오늘 말하고자 했었던 그 주제 AI를 좀 얘기하기 위해서 가져왔던 거고 사실 이거지. 그 영화 안에서도 AI, 인공지능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도움을 받기도 하고 우리 앞에 닥친 문제인 것 같아요. AI에 대한 창조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운명을 변화시킬 것. AI가 인류한테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가. 오늘 같이 이야기할 것이 바로 이겁니다. AI. 오늘의 주제. AI와 인류의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참고한 책이 뭐냐면은 원래는 AI와 관련된 여러 가지 책들을 좀 보려고 했어요. 네. 그런데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요것만 다뤄도 되겠다. 얘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오늘은 특이점이 온다. 좀 중심으로 좀 진행해 보려고요. 그 책이 눈앞에 있는데 예. 그럴만한 것 같아요. 저것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 이 책은 너무 두껍습니다. 그 원제는 The Singularity is Near. 발음 정확하지? 2007년에 나왔던 거예요. 네, 책이 뭐랄까 그 너비와 두께가 거의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좀 들 정도로. 이게 840페이지인데 네. 압도적이다. 압도적이야. 근데 이 사람이 또 글을 이제 책 전체가 좀 이렇게 반복돼요. 앞에서는 했던 얘기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신의 자료들, 이 당시에 최신의 자료들이지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막 넣어가지고 글 쓰는 거를 보면 한국에 요즘 뜨고 있는 작가 최 사장이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누가 더 낫죠?
말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내 입을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잘 볼게요. 부끄럽긴 한가 보지. 오늘의 구성 좀 해봐. 오늘의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질문부터 드릴 거예요. 질문 드리고 작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요. 레이 커즈와일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리고 특이점이 온다. 요 책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을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세부 내용을 좀 들어가 보려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안에서 그리고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 그리고 마지막 토론하고 오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 1. 우리가 죽기 전에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인공지능을 만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곧 죽겠지. 근데 그 안에 얘는 인간과 구분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사실 좀 우리가 구분해야 되겠죠. 인공지능이라는 것과 기계, 로봇이라는 걸 좀 구분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꼭 기계 몸에 안 들어가 있어도 되는 것 같아. 소프트웨어로 존재할 수도 있는 거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좀 전체적인 내용을 얘기하면서는 크게 구분하지는 않을게요. 어때요? 우리가 얘는 도저히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애를 만날 수 있을까 죽기 전에?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저는 죽기 전에는 저희가 영화에서 봤었던 거 조니 뎁 나온 영화 뭐였었죠? 캐리비안의 해적. 꺼져 이 자식. 예. 가위손 나오죠. 가위손이요? 네네. 찰리. 네. 트랜센던스. 그리고 그 영화 이런 프로그램 정도 수준으로 인공지능은 개발될 것 같아요. 죽기 전에. 네네. 대충 몇 년도 한번 예측해 봅시다. 대충 뭐 근거가 없으니까. 퀴즈입니까? 예, 퀴즈입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50년 정도 내외? 그러니까 빠르면 한 2050년 정도? 2050년 정도. 네. 한창 좋을 나이에 개발되네요. 독실은요? 뭐 개인적인 생각인 거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저는 근시일 내에 나올 것 같고요. 근시일 내에? 20년 안에? 15년, 20년 안에 나올 것 같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어떤 생각의 포인트가 안 맞는 경우에.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이랑 구분할 수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냥 얘는 좀 약간 말하는 게 독특하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인공지능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 4명 중에 1명으로 집어넣어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이제 대화들이 이루어지는 존재가 나올 것이냐는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지적인 내용 말고 감성적인 거, 뭐 감각적인 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 뭐 센스라든가 이런 게 있을 텐데 센스를 따라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근데 적어도 이야기할 때 얘는 좀 나랑 생각이 다르다. 얘는 되게 독특하네. 생각이 독특하네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거를 못 느낄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정도? 그 15년. 10년에서 15년 안에. 깡쌤은요? 저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은 무수히 계속 태어나겠지만. 예.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은 태어날 수 없다.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은 태어날 수 없다? 예. 그럼 인간답지 않은 인간을 닮은 인공지능은요? 뭐요? 예? 그건 말장난인데요. 예, 사퇴하십시오. 네, 사퇴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저는 AI는 불가능하다. 인간 최대한 근사치로 만들어도 우리가 구분해낼 수 있을 거다. 예. 그런 견해가 실제로 있죠. 예. 이거는 뭐 이제 토론할 수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질문이 인공지능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성능을 개선한 새로운 인공지능을 탄생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독특한 거야. 인공지능이 탄생했는데 얘가 뭘 할 수 있느냐? 자기를 개선할 수 있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까? 인공지능이 스스로를 이렇게 버그난 걸 스스로 잡는다거나? 자기의 IQ를 증진시킬 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거네요. 영화 프로메테우스 상에서 엔지니어들이 인간들을 이렇게 생체로 조합해서 만들어냈는데 인간들이 스스로 사교육을 하면서 개선하는 거예요. 개선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발전해가지고 자기 DNA를 막 바꿔. 와. 그런 거지. 기계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은 CPU 설계를 사람들이 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그런 어떤 공정 자체를 바꿀 수 있게 된다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인간의 손을 떠날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발전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이야기는 이제 최 사장의 역시 에피소드 중에 매트릭스 편을 들으면 되겠군요. 아니요. 붓다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어쨌든 뒤에 가서 좀 이제 얘기를 자세히 할 텐데 사실 좀 그렇죠. 우리가 좀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아. 자기 스스로를 개선한 새로운 인공지능이 탄생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마이클 아시모프가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초인간 지능이 창조되어 그 지능이 재기적인 자기 개선을 시작하면
근원적인 단절이 발생할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약간 그래서 먼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초인공지능, 뭐 초지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얘가 가져야 될 조건들이 있잖아요. 네. 초지능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연산 속도만 빠른 걸로는 안 될 거라고. 그 의식에 관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든가 하는 게 좀 같이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듣는 분들도 그걸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예를 들면 지금의 우리 뭐 CPU가 있죠. 인텔이 만드는 뭐 CPU가 있을 거야. 예. 이게 100만 배 빨라진다고 해서 저절로 얘네들이 의식 활동을 시작할 거냐면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 의식의 문제는 사실 오늘 얘기는 안 하려고요. 웬만하면. 의식은 안 하고. 네. 왜냐하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특이점이 온다 이제 뒤에서 좀 얘기하겠지만 특이점이 온다 이 책이 발표된 다음에 논란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까지도 논란이 많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에서부터 좋아하는 사람들까지. 근데 사실은 저는 읽으면서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너무. 그리고 지대너비앗을 3년 동안 들었던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에 가서 뭐에 대해서 커즈와일이 고민하냐면은 결국엔 의식의 문제를 풀 수 없음에 대해서 알게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계속해요. 우리가 했던 얘기들 있잖아. 그러니까 주관적 체험, 그러니까 관찰자로서의 의식이라는 거를 우리가 그 검증해낼 수 있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커즈와일의 대답은 그거예요. 어쨌든 검증이라는 건 안 된다라는 그치. 거야. 결국엔 안 된다. 봐봐야 하는 거고 가봐야 하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지. 인공지능한테 물어봐. 너 실제로 진짜 너 의식이 있는 거야? 너 내면 세계 있어? 근데 인공지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내면 세계 있다. 나 의식이 있다. 근데 그걸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느냐는 거야. 그냥 어떤 전기적인 회로 텅 빈 가운데에서 통계적인 수치에 의해서 인간의 자연 언어를 따라하는 걸 수도 있잖아. 그 의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흔히 말하는 그 중국어방 논제인 거죠. 사실 중국어방 논쟁도 이제 특이점이 온다 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걸 비판하게 되는데 근데 어쨌든 오늘은 의식 얘기까지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비슷한 논쟁이 이제 게시판에도 많이 있죠. 그래요? 너는 뇌가 있는 거냐 도대체. 오, 나 뇌랑은 또 다르지. 뇌는 지능과 연결되는 거고. 뇌가 우동사리가 아니냐. 뭐 이런 논쟁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논쟁은 도대체 어디서 보시는 겁니까? 뛰어드시는군요, 거기에.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의식 얘기하면서 답답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커즈와일도 답답해요. 우리가 했던 얘기 그대로 해. 아무리 사람들한테 의식이라고 얘기해도 사람들이 의식이라는 걸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야. 의식이라고 얘기하면 뭐 지능, 아니면 문제 해결 뭐 능력, 두뇌, 그런 걸 생각한다는 거야. 사고력 이런 거. 그러니까 답답해하는 내용이 나와가지고 사실 읽으면서 굉장히 재밌었는데 어쨌든 다시 원래 얘기로 들어와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건 의식을 좀 배제하고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는 복잡한 지능을 갖고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얘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좀 들어볼게요. 지금 이제 시리가 굉장히 제한된 일만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우리 자연어를 이해를 해요. 그렇죠? 어떤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해를 하고 약간 비서 노릇을 약간은 하려고 하는데 얘가 어마어마하게 개선이 됐을 때 시리를 개발한 개발자들 애플 본사에서조차 건들지 않았는데 시리가 스스로의 버그를 잡고 스스로의 이제 그 성능을 개선하기 시작했다. 그렇지. 이 상황이 된 거죠. 인류는 언젠가 그 시점을 맞을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예요. 아시모프나 커즈와일 같은 경우에는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도저히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지점이 생기기 시작할 거다라는 거지. 왜냐면은 인간을 떠난 거야. 어떤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지 인간이 이해할 수 없게 되는 시점이 오는 거죠. 그게 필연적으로 도래할 거고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주 근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한다는 게 커즈와일의 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몇 년입니까? 정답 누가 맞췄습니까? 정답은 2042년입니다. 오, 나야. 도희님이 비슷하네. 네, 어쨌든 상품 주세요. 상품 알아드리겠습니다. 2042년? 그 얘기를 너무 구체적인 거 너무 구체적이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할게요. 이거 뭐 예언이에요? 마야리요? 마지막 40년대도 아니고. 네. 마지막 질문 드린 다음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거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것들의 변화를 겪게 될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바뀌게 될까라는 거지. 인간의 죽음 아니면 인공지능의 죽음? 인공지능의 죽음이야 뭐 전원 끄면 되고 키면 다시 부활하니까 인공지능은 불필요하겠죠. 우리 인류 인간의 죽음이라는 것도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안 죽는 거야. 저는요 2가지 정도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초지능이 됐어요. 그런데 걔네들이 본인들의 생을 유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생애의 욕구, 생애의 집착이 있을 것이냐. 이게 사실 항상 궁금했고 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지능을 지닌 애들이
인간 하나하나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길 것이냐 이것도 잘 모르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제 생각엔 내포된 게 뭐냐면 이런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그 초지능이 나오게 되면 뭐 인간의 의식을 뭐 어디 뭐 네트에 업로드를 하든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해갖고 불사가 될 거냐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까지 인간 하나하나의 생명을 얘네들이 중요하게 여길 것인가를 잘 모르겠어요. 어느 단계에 이르렀냐면은 얘가 그렇게 평가나 판단하지 않아요. 지능은 굉장히 높아졌고 거기에서 최신 기술 같은 거를 뽑아내올 수 있는 거야. 인간이 명령하면 그거에 대한 방법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단계까지 왔다고 해봅시다. 자아는 없구나 아직. 그건 의심스러워. 자아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스럽다고 합시다. 네. 그랬을 경우 어쨌든 얘의 도움을 100% 받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인간이 죽음이란 걸 극복할 수 있게 되느냐 하는 거야.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다시 말해서 죽음이라는 것도 인간의 극복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 죽을 수 있다. AI로 의식을 이송시켜서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네. 아니면은 신체를 개선해서 할 수도 있을 거고 인간의 신체? 인간의 신체를 갈아낄 수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그거야. 김도인이 영원히 살 수 있겠느냐. 근데 그게 뭔가 생존이 또 뭔지에 대한 거를 정의하고 들어가야 되니까 복잡한 거예요. 이 새끼들은 그냥 쉽게 대답하면 되고 어렵게 생각해 그냥. 네. 유행처럼 번질 것 같아. 근데 그쯤 되면 네. 끝에 대해서 이제 쉬고 싶다, 끝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고 해볼게요. 신체를 새로 만들어내고 거기다가 뭐 은하철도 999처럼 기계인간이 될 수 있어. 거기 뇌를 심을 수 있어. 그렇다더라도 이제 그만할래라고 이제 쉬는 것들이 유행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독철이는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능은 할 거다. 아니, 뭐 모르겠어요 사실. 근데 이제 뇌만 이식이 가능하게 되더라도 뭐 여러 가지 사실 뇌적인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뇌의 노화를 막을 수는 없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진짜 영원히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고 질문 자체가 아니야. 반영구적인 걸 얘기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영원히요. 불멸. 한 5,000년 정도만 돼도 엄청나게 긴 거 아니야? 그 정도면 되지 뭐. 나는 500년, 200년, 300년 가까이의 어떤 의식을 유지하는 건 가능할 것 같은데. 죽음은 필연이다? 그럴 것 같아요. 깡쌤은요? 죽음이라는 것이 필연입니까? 아니면 인간이 극복할 수 있는 겁니까? 제 요즘 생각에는 적당히 살다가 관뚜껑 닫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불가능하다 이것도. 죽음은 필연이다. 그렇죠. 김도인도 죽음이 필연이다. 피할 수는 없다. 네네. 뭔가 영원불변한 게 있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걸 수반하면. 그치. 네네. 그래요. 언젠간 우주가 없어질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커즈와일은 정확하게 우리가 안 죽게 된다. 구체적인 연도를 제시합니다. 이 사람 이상한데? 2042년. 그쯤 되면 그놈의 우리가 안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2050년 늦어도. 그러니까 결론부터 내리면 내 생각에 커즈와일이 굉장히 많이 맞추거든요. 근거를 들고 있는데 뭘 맞췄는데요? 내 생각에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아. 아니 그쯤 네 생각 말고요. 안 죽는 개체가 생겨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보편화돼 갖고 우리 같은 서민들도 다 안 죽을 수 있다고? 그 비용 문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 생각에는 요 얘기가 맞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안 죽는 첫 번째 세대가 되거나 혹은 우리가 죽음을 맞는 마지막 세대가 되거나 그럴 것 같아요. 곧 장례식장이 다 없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제 본격적으로 시간을 다 사용하고 있는데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에일리언 영화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 네. 사실은 이게 더 충격적이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루려는 특이점이 온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게 결론부터 얘기해야지. 이게 총 840장으로 돼 있거든요. 840페이지인데 840페이지의 전체 내용을 제가 세 가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세 문장으로. 결론 1. 야, 이 정도는 해줘야지. 지는 건 장난 아니야. 결론 1. 2042년에 그 얘기는 안 나와요. 1. 인간은 기계가 되고 기계는 인간이 될 것이다. 결론 2. 우리가 안 죽을 것 같다. 결론 3. 결국 지능이 우리 우주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 결론은 항상 버킹엄이죠. 결론은 버마일이요. 버마일이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데 사실 그렇게 좀 마지막 단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책 내용 다 소개하신 거예요? 네, 끝났습니다. 오늘. 저는 오늘 그냥 집에 갈게요. 여기서 방송 마치는 걸로 하고. 그런데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는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수학 가속의 법칙. 수학이 아니라 수학 가속의 법칙. 두 번째, 특이점. 다시 정리하면
이 두 가지 개념 때문에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세 가지 결론으로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일단 수학 가속의 법칙이 무엇인가, 그리고 특이점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왜 커즈와일이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가를 같이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부터 얘기할게요. 레이 커즈와일. 본명 레이먼드 커즈와일. 생년 1948년생이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70이세요. 70세다. 네, 커즈와일 비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도 나오는데 건강을 많이 집착하세요. 그래서 비타민이나 영양 보충제를 하루에 100몇 달씩 막 드신다는 거야. 와. 그리고 자기가 막 공부해. 최신의 연구 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자신의 신체를 개선하려고 막 노력을 하셔서 커즈와일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은 그걸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현대판 진시황이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커즈와일은 약간 그걸 기대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쨌든 특이점이 오는 시점까지, 그러니까 완벽하게 영생할 수 있는 시점까지 생을 좀 연장하면 영원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국적 미국 뉴욕 출신입니다. 근데 유대계야. 직업 얘기할게요. 이렇게 허황된 얘기를 하는 사람의 직업은 도대체 무엇인가? 컴퓨터 과학자, 발명가, 미래학자. 여기까지 들으면 사기꾼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현재 구글의 머신러닝과 자연어 이해 구현 책임자입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개발 이사야. 아, 그래요? 예. 이런 분들 보통 자기 이름 건 재단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연구소나? 자기 있습니다. 이름을 건 키보드가 있어요. 맞아요. 어. 커즈와일 저희 신디사이저가 있어요. 대학 다닐 때 그 신디사이저 이름이 커즈와일이었어요. 이게 너무 유명한 거라며. 다 있어요. 그냥 어디 가면 다 여기도 아마 있을 거. 이거 열어보면 커즈와일일 수도 있어. 진짜? 현존하는 그 음악 관련돼서 그 커즈와일 그 신디사이저가 너무 중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영창인가 어디 넘어갔죠? 정확해요. 영창? 에서 아마 그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인수했을 거예요. 어쨌든 영창? 영창 피아노. 영창 피아노. 아, 이분이 한국 분이셨어요? 예, 커즈와일 딱 이름만 들어도 한국 사람 아닙니까? 어쨌든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나사 그리고 구글이 후원하는 융합 벤처 교육기관 싱귤레리티 대학의 설립자이기도 해요. 싱귤레리티? 그러니까 특이점 대학이라는 걸 만들었어 자기가. 특이점. 야, 한국어로 바꾸는 게 좀 이상하다. 근데 욕심이 좀 많다. 대학도 만들었어 심지어. 욕심도 있고 이게 좀 많이 좀 달라. 그러니까 과학자들 나중에 비판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나는 좀 긍정적으로 보였거든. 왜냐면 자기가 꿈꾸는 거나 이상하는 것들을 다 실현시켜요. 이상한 것들. 그렇죠. 이상한 것들을 골라서. 그러니까 1999년 미국 정부로부터 기술 훈장, 국가 기술 혁신 메달을 수상하기도 하고, 뭐 2001년에는 레멜슨 MIT 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2002년에는 미국 발명가 명예의 전당, 이게 좀 유명한 거라고 하더라고. 뭐 오르기도 하고, 20개 대학에서 명예 박사 학위, 그리고 3명의 대통령으로부터 공로 훈장을 받기도 하고,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저는 딱 이 책 제목이나 경력을 제가 살짝 아까 봤었거든요. 네. 그것만 보고 나서는 그런 사짜 느낌이 난다 했는데 전혀 아니군요. 발명품도 뭐 수많이 많고 특허도 많고 한데 사실 근데 우리가 아쉬운 건 이거지. 이 경력을 얘기했던 이유가 우리가 권위에 호소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내용의 컨텐츠로 우리가 평가하기가 좀 어려울 때 그 사람이 무엇을 했는가를 자꾸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어쨌든 뭐 대단한 사람인 것 같긴 해요. 뭐 중요한 특허로는 아까 전에 독실이가 정확히 얘기했지. 커즈와일 신디사이저가 있고 이 그랜드 피아노의 복잡한 음색을 완벽하게 모방한대. 터치는 그렇게 모방을 못 한다고 하는데. 터치? 네, 그 키보드의 터치 있잖아요. 건반의 터치. 네. 그 터치가 그렇게까지는 못 따라간다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희 대학 동아리에 있었던 것도 되게 비싼 거였어요. 뭐 250, 350 가까이 했었대요. 되게 비싼 네. 키보드였는데 피아노 터치는 못 따라간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요? 소리는 되게 좋다고. 왜냐하면 진짜 좋은 피아노의 소리를 따갖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리고 커즈와일의 읽는 기계라는 걸 만들었는데 뭐 어쨌든 자세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표 저서 지적 기계의 시대 1990년에 나왔고 다음에 9년 뒤 영적 기계의 시대. 영적 기계 얘기했어요. 사실 우리랑 좀 얘기하는 게 비슷하신 분입니다. 범아이력 뭐 이런 거 의식 얘기하세요. 그리고 2007년 오늘 다루게 될 특이점이 온다를 썼고 커즈와일 들으면 뒷목 잡겠다 진짜. 왜? 그리고 어떻게 마음을 창조하는가라는 책이 최신에 나와 있습니다. 2016년에 나와 있습니다. 사상은 스스로 나는 특이점주의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특이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고 그것이 삶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숙고하는 사람들을 특이점주의자라고 자기가 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 되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패턴주의자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얘기는 뒤에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유의 변천 과정, 이 사람이 어떤 사유의 변천 과정을 밟았는가? 1970년대 발명가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발명이 파도 타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즉 발명이 시대의 흐름을 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무엇을 발명하고 그것이 실패하는 이유는 연구개발부서가 해결책을 만들어내지 못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냥 시기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발명가 생활을 해보니까 이걸 구현하지 못한 게 아니야. 다만 그 시대를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1980년대 초가 되면 최신 기술의 동향과 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술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그래서 2000년, 2010년, 2020년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할 미래 기술과 혁신을 추정하고 예측했습니다. 1980년 중후반이 되면 지적기계의 시대를 지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책에서 1990년부터 2000년대의 기술 발전에 대한 상당히 정확한 예측을 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요.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얘기 중에 요 얘기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류가 발전한다.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발전해. 그런데 그것이 그냥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속적으로 발전한다. 가속적으로 발전한다? 그죠. 그 속도에 있어서. 그건 근데 모든 거에 적용되지 않아요. 인간의 능력도 그렇고 개인적인 뭐 역량이나 인생도 가속도가 붙어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김도희는 그렇게 삶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최근에 그거가 되게 와닿아요. 혹시 김도인이 가속이란 말을 못 알아들으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가속을 이해하고 있었군요. 감사합니다. 커즈와일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인류의 지식과 기술이 가속적으로 발전한다는 주장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의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얘기가 이제 수학 가속의 법칙으로 정리될 겁니다. 1990년대가 되면 정보 관련 기술의 가속적 발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해요. 그리고 이를 토대로 수학 가속의 법칙을 정립합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정보 기술의 수학, 정보 기술의 결실은 가속적으로 성장한다라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커즈와일은 더 나아가요. 정보 기술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역사, 생명의 진화, 모든 발전에 가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발전시켜서 1998년이 되면 영적 기기의 시대를 지필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걸 연구해요. 인간 문명의 미래와 우주에서의 인간의 위치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창조할 비생물학적 지능과 인간의 생물학적 사고가 융합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지 통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온 책이 2007년에 출간된 특이점이 온다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해보죠. 그렇다면 이 책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내용 한 줄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특이점이 온다의 한 줄 내용. 인간과 기계 문명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요. 한 줄을 추가해보면 수학 가속의 법칙에 따라 필연적으로 도래하게 될 특이점이라는 운명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특이점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특이점이 무엇인가? 싱귤라리티. 천체 물리학에서 특이점이 뭡니까? 블랙홀이요? 블랙홀을 그냥 특이점이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되는 건가? 블랙홀의 경계, 사상의 지평선에 있는 사상의 지평선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빛도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의 중력 안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이제 한 점으로 수축을 해버리거든요. 그게 특이점. 네, 특이점이라고 부르죠. 사상의 경계면을 블랙홀의 경계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이점은 그거예요. 블랙홀 내부에 무한대 밀도의 한 지점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상의 지평선이라는 그 경계 안쪽입니다. 왜 사상의 지평선이냐면은 그 안쪽에서 사건들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내부의 이벤트는 우리가 알 수 없어서 뭐 사상의 지평선이 좀 말이 어렵나? 사건의 지평선, 사상의 지평선, 이벤트의 지평선 뭐 이렇게. 이벤트 호라이즌. 그렇죠. 네. 이벤트 호라이즌. 이벤트가 달라진다. 이벤트 호라이즌이라는 영화를 SF 영화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 봤어요. 왜 이런 영화를 만들었나 싶었는데 어쨌든 무서운 영화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제 천체 물리학에서는 특이점을 이렇게 사용하지만 이 책에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너머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커다란 단속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 다시 말해서 기술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그 영향이 매우 심오해서 인간이 그 전과 같은 상태로 되돌릴 수 없도록 변화되는 시기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2042년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슷하네요. 근데 이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이벤트가 일어나는 곳이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천체 물리학이나 이따 빛에 대한 얘기도 하고 물리학, 뭐 생물학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커즈와일이 이렇게 말합니다. 2042년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인간의 모든 삶의 의미가 변화될 것이다. 삶의 방식, 육체의 의미, 영적인 것, 사회와 경제, 죽음, 사후관, 종교관, 인생관 등이 변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그렇다면 특이점이 임박했다고 판단하는 그 근거. 야, 2042년이면 우리 몇 살이죠? 60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60대가 될 때 지금과 상상할 수 없는 세계가 온다라는 거야.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근거, 수학 가속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수학 가속의 법칙이 무엇인가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커즈와일이 만든 단어입니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기하급수랑 등비급수랑 같은 얘기 아닙니까? 예. 같은 얘기예요. 영어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등비급수가 뭐죠? 일정한 비율로 커지는 게 등비급수거든요. 예를 들면 1, 3, 5, 7 이렇게 커지면 2씩 커지잖아요. 예. 그럼 이건 등차로 커지는 게 되는 거고. 등차. 예를 들면 3배씩 커진다. 1, 3, 9, 27 이렇게 그렇지. 커지는 거. 이런 게 등비. 그렇죠. 그 기하급수, 등비급수라고 얘기하고 각 항이 그 앞에 항에 일정한 수를 곱한 것으로 이루어진 급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술이 그렇게 발전한다는 거야. 이를 증명하기 위해 커즈와일은 이 책에서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뭐 전자, 통신, 컴퓨터, 반도체, 인터넷, 가격 대비 연산 능력, 전화 사용량, 생명의 진화, 우주의 역사 이걸 데이터를 다 가져와서 수치화시키고 이게 실제로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 걸 그래프로 다 보여줍니다. 기하급수적이다. 그렇죠. 저 그 개념을 지금 이해하는지 못해가지고 제 머릿속에 지금 특이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특이점입니다. 요 개념을 아는 순간 특이점이 오는 거죠. 근데 이거 아주 쉬운 예를 조금 이따 들어줄게요. 수학 가속의 법칙과 좀 관련이 있는 유명한 법칙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어의 법칙입니다. 인텔 창립자 고든 무어가 예측한 것으로 마이크로칩, 그러니까 반도체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18개월마다 2배씩 증가하더라라는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급격히 막 바뀐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런 기하급수적 증가는 언제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하급수적 증가가 초기에는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특정 시점 이후에야 그 변화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게 어렵지. 예를 들어볼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도인이 아르바이트를 구합니다. 네. 집을 청소하고 빨래를 하고 밥을 하고 우리 집 화장실이 퍼세식이니까 이것도 좀 청소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거예요. 네. 독실이가 왔습니다. 내가 일하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5월 한 달 동안 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31일 동안 일해주는 거예요. 근데 네. 독실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평소에 김도인 팬이었다. 그래서 내가 월급을 조금만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급여 체계를 이렇게 정하기로 했습니다. 첫날 5월 1일 날 1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좋다. 둘째 날 봄리치는 거 아니야? 에? 둘째 날은 그거의 2배를 받기로 해요. 2원. 좋다. 3일 날은 그거의 2배. 얼마죠? 4원. 4원. 안 써 이 자식아. 왜? 그래서 한 달 5월 31일까지만 일하는 거야. 그러면 일전부터 할게요. 네? 일전부터 할게. 1원이 너무 비싸서 그런 거면 일전부터. 일전. 아, 일전부터. 이전. 야, 독실이는 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당이 높아지는 걸 선택하겠다. 아니 뭐 쌀로 해도 돼요. 쌀 한 톨. 둘째 날은 2톨. 셋째 날 4톨. 4톨. 이것도 나는 할 수 있다. 한 달 동안. 아, 이 정도는 해줘요. 아, 우리 지금까지 함께한 세월이 얼만데. 김도희는 됐어 고용. 이 자식아. 고용 안 할 겁니까? 네네. 오, 그래요? 네. 왜 고용 안 할 겁니까? 난 일단 계산에 약하고. 이미 그거 계산하기도 귀찮아. 네. 그래 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 귀찮아. 네. 뭔가 함정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두 번째로 세상에 공짜는 없으니까요. 아무 얘기나 막 하는. 뭔가 자기한테 이득이 되니까 그 체계로 하자고 하겠지. 그렇군요. 네. 사실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고용해도 됩니까? 안 됩니다. 30일 동안 등비 수열로 돈을 받는 거야. 첫날 1원, 2원, 4원, 16원 이렇게. 요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고용 안 하는 게 잘하는 거죠. 네. 역시. 어떻게 계산해 봤어요? 첫날에 1원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최저임금이 6,470원 아닙니까? 최저임금에 도달하는 게 언제쯤 되냐면은
한 14일 정도, 보름 정도가 지나야 돼요. 그래야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어. 거기까지는 괜찮네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거의 막 땐 거의 무료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까지는 그냥 무료로 일하는 거죠. 네. 그러다가 이제 한 15일. 시급에 도착하는 거죠, 그게. 1급도 아니고. 그렇지. 그러다가 한 15일쯤 되면 마찬가지입니다. 15일 중간 정도 되면 16,000원 정도를 하루에 받게 돼요. 16일에도 비슷하고 17일에도 비슷하고. 그런데 20일째가 되면 하루에 얼마를 받게 되느냐? 52만 4천 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정도는 받아야지. 야, 이 정도는 받아야 돼. 날쓸 거면. 20일째요? 20일째. 네. 설거지도 잘하고 세탁도 그렇죠. 잘하고. 그러다가 25일이 되면 잘한다. 25일이 되면 얼마 정도 받을 것 같습니까? 20일째 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했어요? 네. 5일이 지나면 얼마 정도 받을까요? 이 등비 수열로 2배씩 되면 계속 2배씩. 네. 내 연봉보다 많이 받는 거 아니야? 정답. 25일째가 되면 1,677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받아야지. 내가 세탁 전문가인데. 그리고 놀랍게 5일이 더 지나요. 30일이 지난다. 그러면 5억 3,600만 원을 받아야 됩니다. 말도 안 돼. 그리고 마지막 날 2배씩이니까 마지막 날 31일이 되면 10억 7천만 원을 받아야 돼요. 1전씩 시작했으면 뭐 그래도 뭐 1억 정도 1,000만 원 정도. 그렇죠. 그 정도 받게 된다라는 거죠. 이 저 무슨 말인지 그렇게 알겠어요? 하겠습니다. 무어의 법칙이라고 이게? 그냥 법칙일 필요도 없고 그냥 가속적인 그러니까 가속의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는 거. 2배씩 늘어나는. 제가 아는 법칙은 머피의 법칙밖에 없는데 인생과 함께하는 네. 머피의 법칙. 아, 알겠습니다. 2배씩 늘어나면 이렇게 그렇죠. 문과인들의 상상을 초월하게 늘어나는군요. 저는 네. 아까 한다고 할 뻔했거든. 아, 진짜? 아유, 깡승한테 물어볼 걸. 큰일 나는구나. 싼 건 좋아하면 안 돼.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은 사실 눈에 잘 들어오는데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수 있나? 옛날에 그 2차 함수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2차 함수 그래프요? 2차 함수 그래프에 y는 x제곱 있잖아. 기억 안 나? y는 x제곱? 다정하게 말하지 마. 리본 같이 생긴 거 아닙니까? 리본이요? 리본? 어떡하면 좋아. 그냥 종 모양, 유 모양 아니에요? Y는 X제곱이란 말을 아는데 다들 눈치를 보고 있어. 야, 모를 수도 있지. 난 당당해. 이거 뭐야, 그 빗살무늬 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래, 유 빗살무늬. 모양. 맞아. 유 모양. 유 모양. 네. 아, U 모양. 맞아, 맞아. 네. U 모양. 유 모양. 리본 모양 아니에요? 그게? 왜 그게 리본이야? 왜 리본 모양이? 유가 그 왜 메비우스 띠 리본이야? 같은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왜 리본 모양? 깡쌤은 뭐하는데 지금 생각하는 특이 쪽이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머피 법칙에 빠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유 모양에서의 그 절반을 얘기하면 된다. 그렇게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이게 그런데 기술이 이렇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변화량이 없어. 아까 전에 독실이가 받는 월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1급을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원, 200원, 1000원 이걸 보름 동안 계속 이렇게 받는 거야. 그러다가 특정 시점이 지나기 시작하면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된다라는 게 수학 가속의 법칙이고 이게 중요합니다. 가속의 법칙. 2주만 하면 된다. 그치? 2주하고 자르면 독실이가 손해인 거지. 어쨌든 그러니까 배가 아프다고 꾹 참고 있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걷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약간. 그렇지. 네. 바로 그겁니다. 저 이해했습니다, 이제. 통증 가속의 법칙. 혼자만 이해하지 마. 근데 이제 커즈와일이 집중하는 건 이겁니다. 이게 인공지능의 발전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인공지능의 발전도 수학 가속의 법칙을 정확히 따르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IBM이 1990년대에 체스를 좀 두는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이름이 딥블루였어요. 아, 기억나요. 딥블루 기억나요? 네네, 그거. 유명했어. 네. 그 체스 세계 1위랑 경쟁하고 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대전했죠. 그래서 이 딥블루의 성능을 막 개선했어. 게다가 1992년 세계적인 체스 챔피언 게리 카스프로프와 대결을 만들어냅니다. 대결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완패예요. 카스파로프가 컴퓨터의 형편없는 체스 실력을 막 비웃습니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된다. 막 얘기했던 거야. 근데 문제는 컴퓨터의 능력이 매년 예외 없이 2배가 됐다라는 거죠. 5년 후 딥블루를 개선한 디퍼블루와 재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컴퓨터가 완승하게 돼요. 이게 옛날 얘기만은 아니죠. 얼마 전에 뭐가 있었죠? 알파고. 구글, 그죠? 딥러닝에서 만들어낸 알파고랑 이세돌 9단 대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체스랑 바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의미적인 좀 차이가 있어. 체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통계적인 측면이 좀 강조되는데 왜 바둑이 좀 의미가 있냐면은 바둑은 우리가 직관이라고 생각해왔던 거야. 통계적인 거를 뛰어넘어가지고 이건 인간만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걸 이제 알파고가 이긴 거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습니까? 2-3년 지났나? 얘 능력이 어떻게 됐을 거냐? 그때 2배, 4배가 돼 있었을 거다.
있다라는 거죠. 지금쯤은. 아마 알파고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이긴 네. 인간은 이세돌이 유일할 수도 있어요. 한 번이라도 이겼잖아요. 그치, 이제 끝인 거야. 앞으로는 없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면은 이거는 신이 돼 있을 거, 바둑의 신이 돼 있을 거예요, 이미. 바둑 그 시스템에 한해서는 그렇죠. 정말로. 커즈와일은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어떻게 발전합니까? 인공지능이 수학 가속의 법칙을 따르죠. 당연히 수년 내에 인간의 모든 지식과 기량을 망라하고 궁극적으로 인간 두뇌의 주요한 능력을 장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아마 그렇게 알파고한테 계속 졌으면은 제가 이겼을 겁니다. 결국에는. 예? 무슨 말입니까? 코드를 뽑았을 겁니다. 아. 깡쌤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죠. 판을 뒤엎기. 어렵습니다. 왜 커즈와일이 수학 가속의 법칙을 강조하는지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관점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가장 소홀히 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보통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역사를 기하급수적인 발전으로 이해하지 못해요. 어떻게 보느냐? 역사를 오해하게 됩니다. 즉, 사람들은 역사를 단지 자신의 직관적인 느낌에서 기반해서 선형적이다 라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 가속의 법칙은 우리한테 뭘 요구하느냐? 역사관, 세계를 보는 관점을 바꾸라는 거야. 과거에서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로 그냥 선형적으로 증가해 가겠지. 이런 관점은 사실과 다르다는 거예요. 네. 역사의 발전은 수학 가속의 법칙을 따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커즈와일이 비판합니다. 그래서 커즈와일은 지금의 과학자들이 과학적 비관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말해요. 이 과학자들은 당대의 과제로 인한 어려움과 복잡한 세부 사항들에 지나치게 매몰된 나머지 긴 안목으로 보았을 때 궁극적으로 도래해야 할 결과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1990년 인간 게놈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기억나지? 아주 옛날 때야. 그죠? 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젝트를 비판합니다.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당시의 어떤 스캔 속도를 근거로 할 때 프로젝트가 끝나려면은 수천 년이 걸린다라고 막 사람들이 지적한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는 15년으로 계획됐던 이 프로젝트가 원래 계획보다 약간 앞선 2003년 첫 번째 초안을 발표하면서 성공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있겠지. 과학자들도 세상을 그냥 비관적으로 본다는 거야. 지금 기술을 기반으로 예측한다라는 거지. 커즈와일이 그걸 사실 신랄하게 좀 비판하는데 그건 좀 뺐습니다. 커즈와일이 수학 가속의 법칙을 이야기하는 두 번째 이유. 우리가 기술 발전의 변곡점에 서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그때 독실이가 1급을 받는 그 15일 정도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게 커즈와일의 생각인 거예요. 급격한 변곡점의 시대에 서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특이점이 오고 있다가 결론인 겁니다. 네. 오고 있다. 그렇죠. 그게 이제 2042년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렇지. 특이점은 수학 가속의 법칙이 가져올 필연적인 결과, 다시 말해서 우리의 운명이 될 것이다 라는 게 이 책의 사실은 그 중요한 내용이 돼요. 가장 중요한 내용.